최근 일본 신문에 심상치 않은 통계 자료가 실리면서 이걸 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이제는 한국에서 사는 걸 더 희망적으로 보고 심지어 한국 취업, 더 나아가 한국으로 영주권 이민 및 결혼 이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급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걸 보고 20대만의 문제이냐? 아니면 일본 사회가 앞으로 사회인으로 배출해낼 지금의 10대들에게도 이런 영향이 끼칠 것이냐? 일본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거짓 이미지 때문에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는 우익단체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려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가짜라는 주장.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오히려 한국이 너무 홍보가 덜 되어 있다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일본 사회의 환멸을 느낀다는 주장. 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일본 시즈오카현 출신의 29세 여성 미남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도쿄의 국립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도쿄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 본사의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전철, 같은 시간, 같은 얼굴들과 함께 출근하는 삶. 어쩌면 많은 일본 20대 여성들이 그렇듯 저도 그렇게 정해진 루틴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요즘 20대들 사이에서 한국으로 취업하는 게 유행이고 바램이라고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20대의 끝자락인 저일지라도 그런 20대들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긴 했어요. 저는 일본 회사에 취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근무는 힘들지언정 당연한 거라 생각해왔으며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녹록치 않은데 외국에서 그것도 한국에 가서 하겠다며 희망사항이라며 떠드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최소한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국 취업은 일본 내에서 제대로 된 곳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을 낮춰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방구석 키키코모리들이 그런 설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일 테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우리 부모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긴 해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어머니는 조용한 일본스러운 성격이고 아버지는 전형적인 회사 중심 세대시거든요. 쉽게 말해 일반적이고도 일본적인 일본의 평범한 가정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보면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평범한 가정 속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평생을 일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다른 세계와의 접촉은 조금 거부하는 편이며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선진 일본 신민으로서의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제 동생 리에가 한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워졌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리에는 저보다 4살 어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성격이에요. 한때는 한류 드라마에 빠져서 방 안에 아이돌 포스터를 붙여놓고 엄마에게 혼나기도 했었죠. 그때만 해도 모두가 그저 철없는 한류 덕후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리에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실제 한국어를 독학했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었죠. 일본 도쿄로 유학을 온 대학원생인데 그런 한국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도 솔직히 떨떠름하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리에가 갑작스럽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그 시즌에 맞춰 한국으로의 취업이라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자리를 잡겠다고 말했죠. 자연스럽게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긴커녕 더 가까워지게 생겼죠. 그건 우리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리에가 한국에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우리 모두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왜 굳이 외국에서 라고 하셨고 어머니도 한류는 좋지만 그건 그저 엔터테인먼트야 라고 말했죠.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본보다 좋은 직장이 한국에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일본 중심의 시각에 익숙해져 있었고 한국은 여전히 가깝지만 낯선 나라로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리에는 단호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회사 제안서, 월급 명세서, 복지제도, 퇴근 후에 자유로운 문화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며 내가 하고 싶은 삶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심지어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황금기는 오기 어려울 거라며 기회가 있을 때 꼭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세상에 한국으로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다니 뉴스에서나 가끔 보던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서 터진다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뭐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취업을 하겠다고 가겠다고 하는 거니 본인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할 나이. 우리 가족은 어디까지나 어린 막내인 줄 알았던 리에의 독립을 축하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리에는 한국으로 간 뒤 소식도 근근히 전하며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리에가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실제로 빠르게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남자친구가 한국어도 도와주고 회사 생활에도 조언을 해주며 리에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동거하는 건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고 부모님은 까마득하게 모르시죠. 아마 알게 되면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리에가 한국으로 떠난 후에도 저는 그렇게까지 큰 감흥이 없었어요. 잘 지내는구나, 적응했구나 정도의 생각이었죠. 가끔 보내오는 사진들 속 리에는 밝은 모습이었고 메시지에는 늘 잘 지낸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아, 언니. 정말 일본보다 낫다니까? 이런 말들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건 어디까지나 초반이라 그런 거야라고 치부하곤 했습니다. 언젠간 리에도 타지 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아무래도 힘에 부쳐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때 와서 일본으로 돌아오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 확신을 단숨에 깨버리는 소식이 들려온 건 리에가 한국에서 일한 지 딱 1년이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리에가 가족 단체 라인방에 뜻밖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이 나왔어. 우리 가족 모두 다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 비행기 티켓 값은 내가 다 낼게. 여행 경비도 내가 다 낼 테니까 시간만 허락해줘. 처음엔 그저 성과금이 나왔나 보네 정도로 생각했죠. 사실 일본에서도 성과급이라는 건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곧이어 리에가 말한 금액에 저는 거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환율을 계산해보면 230만 엔 수준. 그것도 세금 공제전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할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230만 엔이면 저희 회사에서 저 같은 사원이 연말에 받는 상여금의 4~5배는 되는 금액이에요. 심지어 저희는 그걸 받기 위해 몇 년을 버티고 눈치 보고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죠.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1년 일한 제 여동생이 별다른 경력도 없는 신입이 230만 엔을 성과금으로 받았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실감했어요. 리에가 일하는 회사는 원래 나고야 근처에 있던 강소기업이었어요. 반도체 제조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였고 일본 내에서도 작지만 기술력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가 3년 전부터 한국 기업과 협업을 시작했고 지난해엔 아예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고 서울 근교에 사업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운송비 절감. 그동안 일본에서 장비를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던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한국에 공장을 차리자 단가를 유지하면서도 운송비가 90% 가까이 줄었고 물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체 영업이익은 급상승했고 그 이익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그 회사는 여전히 일본의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경영 마인드는 철저히 한국식이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인 경영진을 일부 영입하기도 했고 한국 내 법규를 준수하다 보니 당연히 한국식 기업 운영을 해야 하고 일본 기업의 장점과 한국 기업의 장점이 합쳐져서 정말 좋은 분위기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성과급 면에서도 화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직원들도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간 리에 같은 직원도 모두 성과급을 차등 없이 받게 된 거였어요. 연차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차가 오래된 선배는 성과금을 거의 2배 가까이 받았다면서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들려오는데 놀라지 않으면 이상한 수준의 금액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내심 씁쓸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본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에 조직 내 위치에 연공 서열에 따라 평가받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리에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었으니까요. 리에는 우리 가족에게 말했죠. 한국은 열심히 하면 바로 보답을 해주는 나라 같아. 여기 사람들은 일한 만큼 인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지켜왔던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리에는 지금 실질적인 삶의 질에서 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말해주는 구조와 문화, 가치관 자체가 너무도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되었죠.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까지 달라진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리에의 초대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설마 진짜로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정말 갈 수 있는 거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고 아버지는 그래도 리에가 초대해줬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며 한국에 가는 게 기대된다고 좋아했죠. 저는 조용히 웃었죠. 그 순간만큼은 리에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고 여권 발급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무사히 예정일에 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첫 인상은 명확했어요. 도쿄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거대한 도시. 익숙한 듯 전혀 다른 느낌. 곳곳에 있는 디지털 전광판과 세련된 간판,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K-팝 음악. 그 안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공기와 개방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에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날부터 5일 동안
리에는 아예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우리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명동, 홍대, 한강공원, 경복궁, 강남, 속리단길까지 말 그대로 서울을 다 돌았죠. 리에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 제가 아는 관광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한국을 체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광지 곳곳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리에는 조용히 말했죠. 한국은 이제 일본인이 와서 배우고 가는 곳이라는 말,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듯했어요. 한국에 와보지 않았을 때 그런 말들을 가끔 들으면 좀 이상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한국에 와보고 직접 경험하니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리에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안정감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일본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고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을 편하게 느낀다고 했어요. 리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적응하기가 쉬웠다고 말했죠. 음식도 입맛에 잘 맞고 대부분의 가게에서 키오스크를 조작하면 일본어 메뉴나 안내가 있을 정도로 일본인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었죠. 리에는 우리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식당 예약부터 교통편 안내까지 모두 준비해 놓았고 우리는 말 그대로 배려받는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늘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한 분인데 한국의 거리를 걷다가 길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구나. 지하철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네라고 말할 정도였죠. 어머니는 한식에 흠뻑 빠지셨어요. 어쩜 이리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지 라며 매 끼니마다 놀라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여행 첫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리에의 집에 가보자는 부모님의 제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에는 웃으며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리에는 현재 한국인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니까요. 물론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있죠.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리에를 도왔습니다. 여기 호텔도 좋은데 굳이 뭘 보러 가요? 내일 또 일정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쉬어요. 부모님도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넘어가셨어요. 부모님은 리에가 끝까지 숨기려 하자 정말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사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해서 결국 리에가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그건 아니라며 달래곤 했는데 그게 우리 한국 여행의 하나의 흠이라면 흠이랄까요? 리에가 결국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 조금은 걱정했으니까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완벽했고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리에가 한국에서 앞으로 받게 될 급여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우리 가족은 리에와 한국 회사 생활,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확실히 일본의 젊은이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경험들이었죠. 서울에서의 며칠은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리에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 배경이 된 사회를 체험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좋은 여행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았던 그 서울의 풍경, 리에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이 느꼈던 감정들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세계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충격이었거든요. 도쿄에 돌아오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직장 첫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회사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봤던 서울의 반짝이는 거리와는 정반대의 무채색 사무실, 익숙하지만 뭔가 짙은 피로가 묻어나는 동료들의 얼굴,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휴게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한국에 다녀온 걸 아는 동료들은 여행 이야기 좀 해보라며 어땠냐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했죠. 동료들은 처음엔 가볍게 웃으며 넘겼어요. 요즘 한국 좋아하더라. 한류 때문에 또 갔다 온 사람이 생겼네? 하지만 제가 리에의 직장 이야기를 꺼내고 성과금이 230만 엔이었다는 얘기를 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에이, 그거 진짜야. 한국이 우리보다 급여가 높다고? 믿기 힘든데. 한류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의심, 조롱, 그리고 은근한 불쾌함까지 몇몇 선배들은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총무부의 야마자키 선배는 그래도 일본이 훨씬 안정적이지. 한국은 위험한 나라잖아. 북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며 대화를 끊으려 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엔 일본의 상황이 결국엔 한국에 역정당해버렸다는 마음, 그리고 일본인들이 당연히 그 상황에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의 말에 그게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본 건 거짓이 아니며
리에가 경험한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몇 주가 흘렀고 회사는 다시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을 유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그것도 성스러운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환호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야, 진짜 됐잖아? 진짜로 붙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놀란 눈으로 바라본 그 사람은 바로 입사한 지 2년 차의 신입사원 후지사와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후배였는데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후배는 스마트폰을 들고 미소를 머금은 채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알고 보니 한국어 공부에 단순히 진심인 후배인 줄 알았는데 상당한 한국어 실력자였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 내 회사에 꾸준히 이력서를 넣었더라고요. 심지어 휴가를 쓰고 새벽같이 한국으로 출국해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면접도 이미 몇 차례 다녀왔던 거였죠. 그날 오후 후지사와는 팀장에게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제 커리어와 삶을 위해 도전해보고 싶어요. 물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선배들은 이직 좋긴 한데 그래서 이직은 왜 한국이냐며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다른 몇몇은 박수를 치며 정말 대단하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축하해줬어요. 야마자키 선배는 끝내 아무 말 없이 퇴근했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점점 리에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더 적극적으로 회사 안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의 질문도 많아졌고 특히 동기인 미우라는 본인도 진지하게 생각해볼까 한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 외국 나갔다가 실패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때 가선 이미 많이 늦었지. 말끝마다 그런 식의 냉소가 묻어났고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금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야마자키 선배는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회의 중 사소한 실수에도 예전보다 날카로운 지적을 하곤 했죠. 묘하게 배신자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후배의 퇴사 결정이 제 이야기 때문이라는 괜한 소문으로 돌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일본 사회 전반에서도 이상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으로 이주하는 20대의 증가에 대한 특집을 쏟아냈고 신문 칼럼에서는 이건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구조적 붕괴의 신호인가 이런 심각한 분석이 쏟아졌죠. 특히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장래희망 국가로 한국을 꼽는 장면이 보도되며 기성세대는 경악했고 정치권에서는 교육이 문제라며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걱정이니 전염이니 떠들지만 현실은 간단해요. 그곳이 더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 거죠. 복잡하게 분석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이 지금의 일본은 청년 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리에는 지금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도 저보다 월급이 많고 성과급을 받고 생활비는 덜 들고 직장에서는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정받으며 살고 있어요. 심지어 퇴근 후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주말엔 여행도 다녀오고 카페에서 자기계발 공부도 하고 있죠. 저는 매일 똑같은 지하철, 똑같은 야근, 똑같은 상사의 눈치.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그걸 단순히 리에의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은 오랫동안 너무 많은 걸 바꾸지 않고 버텨왔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체된 틀 안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에게 숨 쉴 틈을 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능한 구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일본과는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건 마치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한 사람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왜 배가 가라앉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으로 이직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준비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으로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동시에 일본 사회가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